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플럼과 우리가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말하는 CJT라고 저는 그냥 적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쯤 되면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타는 그 자체를 우리는 연소라고 했고 이 불이 시작되는 그 화재 성장의 시작점을 발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 부산물, 생성계의 그 물질들이죠. 우리는 이거를 연기라고 했고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뭐 가시거리를 줄여준다던가 이런 간단한 걸 했어요. 얘가 고온이고 연소도 더 뜨거우니까 여기서 열이 전달될 겁니다. 여기 타는 놈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나무는 안 했죠. 나무라던가 이제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수지 계열의 뭐 열 경화성 또는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연기가 어떻게 어떠한 힘으로 이동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불이 나면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게 부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에서만 해도 우리가 냄비를 데필 때 이렇게 손을 뻗어 놓으면 위에는 뜨거운데 옆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뜨거워요. 그쵸? 옆에는 오로지 이 복사열에 의한 100%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이제 복사열에 의한 열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력에 의해서 이 연소 생성물이 위로 생성하면서 여기 위에 가해지는 건 우리가 복사열도 있지만 주로 초반의 기전의 대부분인 대류열 전달에 의해서 우리가 손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연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화재 플럼과 실링 제트 플로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소방시설을 적절하게 공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는 화재의 차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연물이 불이 나면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불이 나면 이 타는 자체가 연소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연소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얘를 플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불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한 형태로 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불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불은 항상 주변 기류 때문에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뭐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우리 불씨 날리는 것처럼 깜빡깜빡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뭐이 타는 거에 따라서 새까만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얀색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플럼의 구조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불꽃이 깜빡깜빡 하는 데까지를 우리는 화염 영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 위에를 우리가 부력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화재에 의해 발생된 고온이 이 부력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위에도 충분히 뜨거운 열기류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력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쯤 돼서 배워야 될 식이 하나 있어요. 아직 뭐 제가 다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건 말 그대로 기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정식인데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실제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상온이라던가 뭐 100도, 200도 뭐 이런 공기 중에는 물론 오차 범위를 갖게 되지만 그 압축계수였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해도 큰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뭐 10%, 20%. 뭐 이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초에 공학적인 계산에서의 오차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큰 범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태량 밀도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밀도는 우리가 RT분의 TM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분자량, 기체 상수, 압력,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건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밀도가 작아진다는 건 실질적으로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요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력 영역이니까 부력에 대해 간단히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실제 부력은 그 해당 부분을 채우는 유체의 비중량의 최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이 무게는 밀도의 중력과 속도의 최적으로 부인 그대로 온 거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부력 영상이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정면으로 그릴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용기에 여기 물이 차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만한 네모난 철을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그냥 고체를요. 이걸 넣었을 때 이 네모난 고체의 무게가 똑같이 요만한 크기의 해당 위치에 이만큼을 구획한 이 물보다 얘가 무거우면 얘는 가라앉을 거고요. 얘가 만약 가벼우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최적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중력과 속도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물체의 밀도가 여기 있는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크면 작으면 그 물질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얘가 공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공기여도 이 해당 물질의 부피가 이 공기보다 크면은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이인 거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떠오르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요 해당 구획에서 그냥 일반 그냥 공기와 요 화재 플럼의 공기를 밀도를 봤을 때 당연히 불난데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얘는 가벼워져서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화재 플럼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염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얘를 이제 간헐 영역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얘가 플리커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결국 어떠한 뭐 화재든 뭐 전기적 에너지든 우리가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헐 화염 영역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화염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불이 있는 곳을 연속 화염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엄밀히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화염이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연속 화염 영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위에 요즘 깜빡깜빡 불이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되니까 여기를 간헐 화염 영역이라고 하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책에서 안 배우는 걸로. 자, 왜 깜빡거리냐? 우리가 여기서 연소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그냥 임의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얘가 그냥 메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열을 받아서 결국 메탄 가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갈 텐데 얘를 쉽게 일단 산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네 두 개가 어떠한 반응면에서
이것은 폭발이 아니고 확산 연소니까요. 이 반응면에서 연소가 됨으로 인해 여기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게 나와서 얘네가 지금 반응하면서 여기 연소열이 나왔잖아요. 이 열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밀도가 떨어져서 얘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결국 산소는 계속 옆구리에서 쳐들어가고 있어요. 위쪽으로도 쳐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모든 유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도 끈적끈적임 뭔지 아시죠? 물도 우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끈적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바닥이라고 봤을 때 이 유체가 여기 공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어떠한 이런 경계층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닥 쪽은 우리가 여기 이제 붙을 면이 있으니까 얘가 점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얘네는 유체끼리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기죠, 공기. 근데 우리가 얘가 화염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압력이 변동되면서 얘네가 서로 이렇게 밀리는 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에디라고 하는 회오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화재로 들어가게 되면 큰 용량이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에디를 형성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화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물리량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화염이 뭐 일로 밀리기도 하고 온도가 뚝 떨어지면 화염이 순간적으로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되게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얘를 에디라고 하죠. 소용돌이.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부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 표시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 힘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부력은 주변의 공기 에어의 밀도와 화재 플럼의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와 최적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화염 부분의 밀도는 작아질 거고요. 이게 작다는 건 밀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고 부력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뜨거울수록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빨라지는 거죠. 즉 얘도 주변에서 우리 공기가 계속 인입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얘가 식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라이터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가까이 올린 상태랑 높게 올린 상태랑 뜨거운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결국 베르누이를 지금 안 했는데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땅바닥일 때 우리가 물건을 요만큼 높이에 있는 상태와 이만큼 높이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잘 모르더라도 얘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정하고 있다가 얘를 딱 제거를 하면 얘는 빨라지다가 금방 충돌할 거고 얘는 점점 더 크게 빨라져서 여기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을 이 바닥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요 높이를 가지고 이 해당 물질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중력하에서는 밀도가 공기보다 주변 유체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물질을 딱 그 손을 놨을 때 더 큰 충격을 발휘하는 게 위치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는 밀도가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낳게 됐을 때 위로 향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부력장이 형성돼서인 건데, 결국 여기 지금 제일 화염 속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요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출발할 때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라갈수록 늦은 속도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일단 개략적으로만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부력으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면요, 네, 여기 방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배웠던 게, 우리가 화재 연소 영역의 플럼이 밀도가 주변의 공기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연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밀도가 같아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연기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정지되는 곳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뭐 성층화, 연기의 층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연기가 더 식게 되면 이 연기 자체는 일단 그 연기의 입자가 있잖아요, 새까만 애들. 공기보다 무겁게 됐거든요,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밀도가 더 커지게 되면 연기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연기가 하강하면 우리한테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연기가 상승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층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물은 층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끝까지 올라간다기보다 뭐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층 바닥면을 만나서 이 연기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당연히 연기가 이 콘크리트를 부시고 나갈 정도의 힘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연기가 요 상층부에 이렇게 체류가 되게 되고, 하지만 밑에서 계속 공급해서 밀어넣기 때문에 연기는 결국 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게 누가 와가지고, 이게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연기가 이러한 층을 이루면서 어떠한 두께를 만들면서 연기가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두께가 5에서 12% 정도 되더라. 뭐의? 이 층 전체 높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천정 밑으로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방시설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어떤 책을 보면 우리가 결국 부력이 요 위쪽이 밀도가 더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이고, 요 밑에보다요, 왜냐면 부력이 강해야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얘가 밀도가 큰 애들이 되는데, 즉 이 말은 제일 상층부가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맨 위는 아니고 이 바닥으로 열을 방사하기 때문에 이 맨 위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바로 밑에가 뜨겁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5에서 12%라는 건 실험값이고, 제일 대표적인 값으로 우리가 얘를 이제 10% 정도로 많이 보는데, 국내에서 층고가 대부분 물론 이제 판매 시설 같은 건 훨씬 높지만 3m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스프링클러는 이거의 10% 이내인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우리가 요 헤드의 요 가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 보시면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얘가 천장면과 거의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영향요소 이런 거는 그냥 글 읽으시면 아시는 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실린제트 플로우를 이해하여야 여기다 이렇게 감지기도 달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으로 헤드를 설치하여야 헤드가 개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플럼 같은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V의 형식으로 우리가 가정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